기상청에서 폭염주의보를 발령한 그날, 서울 외곽 신도시의 한 빌라형 아파트에서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실과 안방, 서재와 아이방까지 모든 공간에서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시원한 바람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도 끝 작은 방 하나에서만은 60대 후반의 여성이 낡은 부채를 들고 힘겹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옥수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소매로 닦으며 다시 한번 부채를 저었어요. 바깥 온도가 38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였지만 정옥순의 방에는 고장난 에어컨만이 덩그러니 벽에 매달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풍기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낡아서 제대로 바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옥수는 땀으로 젖은 옷깃을 잡아당기며 창문을 조금 더 열어봤지만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는 오히려 더 뜨거웠죠. 어머님, 또 불 켜셨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 김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시원한 거실에서 막 나온 터라 얼굴이 한결 시원해 보였어요. 반면 정옥순의 방은 마치 찜통 같았죠. 지은의 옷차림도 대조적이었어요. 시원한 원피스에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 에어컨 바람에 시원하게 지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 지은아. 책을 좀 보려고 했는데 정옥수는 미안한 듯 말했어요. 손에는 돋보기와 함께 낡은 책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어두운 방에서 책을 읽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요즘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한 달에 30만 원이 넘어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 어르신들은 다 요양원 가시던데 거기가 더 시원하고 좋지 않을까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고요. 지은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다정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정옥순을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났어요. 정옥순은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알겠다, 지은아. 불 끌게. 정옥순은 아무 말 없이 방불을 껐어요. 순간 방 안이 어둠에 잠겼죠. 오직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방을 간신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게요. 절약이 미덕이라고 하잖아요. 어머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셔야죠.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오른 시대에는 더더욱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은은 그렇게 말하며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정옥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부채질은 계속되었죠.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결렸지만 이것만이 이 무더위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정옥수는 작은 손수건으로 목과 이마의 땀을 닦았어요. 손수건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어요. 날씨 예보에서는 앞으로 일주일간 폭염이 계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기상캐스터는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여 열사병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어요. 정옥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엄마, 저녁 뭐해요? 아들 현수의 목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냉면이나 시켜 먹을까? 이렇게 더운데 누가 요리해요? 어머님도 시원한 게 좋으실 거예요. 요즘 배달 음식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지은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정옥순에게는 냉면 한 그릇도 사치라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났죠. 실제로 지은은 정옥순을 위한 음식은 따로 주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정옥순은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차가운 물이 그나마 더위를 달래주었어요. 하지만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든 무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았죠. 정옥수는 물병을 안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침대 시트도 이미 땀으로 눅눅해져 있었어요. 밤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옥수는 찬물로 샤워를 했어요. 온수를 틀면 또 전기세가 나온다는 지은의 잔소리가 들릴 게 뻔했거든요. 차가운 물이 몸에 닿자 순간 시원했지만 샤워를 끝내고 나오니 다시 더위가 몰려왔습니다. 정옥수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말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어머님, 선풍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저희도 잠을 자야 하는데 좀 작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정옥수는 선풍기 속도를 가장 약하게 돌렸습니다. 이제 바람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미약한 바람만이 돌았죠. 그나마 있던 시원함마저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정옥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가슴 한편에 서린 서운함 때문이기도 했죠. 하지만 정옥수는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참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정옥수는 잠깐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정옥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조금이나마 시원했거든요. 정옥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거실의 시원한 공기가 얼굴에 닿자 순간 안도감이 들었죠. 에어컨이 밤새 돌아간 덕분에 거실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정옥수는 잠시 그 시원함을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놓인 가계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지은이 꼼꼼하게 기록하던 바로 그 가계부였어요. 호기심에 펼쳐본 정옥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지은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백화점 쇼핑 50만 원, 스파 마사지 15만 원, 친구들과 브런치 8만 원, 온라인 쇼핑 30만 원, 미용실 12만 원. 지은의 지출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정옥순 관련 항목은 단 하나뿐이었죠. 어머님 반찬값 5천 원 마이너스 그것도 일주일치였습니다. 정옥수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며 확인했어요. 매주 지은의 개인 지출은 수십만 원씩 나가는데 정옥순을 위한 비용은 한 달에 채 2만 원도 되지 않았죠. 더 충격적인 건 맨 뒷장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어머님 통장에서 이번 달 30만 원 인출. 어차피 우리 돈인데 미리 써도 상관없지? 노인분들은 돈 관리도 못하시니까 내가 대신 관리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정옥순의 손이 떨렸어요. 지은이 자신의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쓰고 있었던 거였죠.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정옥순은 가계부를 계속 들춰봤어요.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을 보니 지은이 정옥순의 통장에서 빼간 돈이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갑자기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수는 황급히 가계부를 덮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응, 일찍 눈이 떠져서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머님, 요즘 용돈이 좀 부족하지 않으세요? 제가 관리해 드릴까요? 요즘 어르신들 통장 관리 어려워하시잖아요. 사기도 많고 실수로 돈을 잘못 쓰시기도 하고요. 지은의 얼굴에는 다정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정옥수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은 진심을 알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정옥순의 재산을 완전히 자신이 관리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아니다, 괜찮다. 나도 아직 정신이 멀쩡해.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그러세요? 그럼 혹시 이번 달 용돈 좀 미리 주실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친구 결혼식에 축의금도 내야 하고 급하게 살 것도 있고. 정옥수는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5장을 꺼내 지은에게 건넸어요. 지은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죠. 마치 자신의 돈을 받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늦을 거예요. 저녁은 배달시켜 드실게요. 뭔가 간단한 걸로요. 지은은 그렇게 말하고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 가방도 100만 원이 넘는 비싼 것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떠나는 지은의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던 정옥순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택시비만 해도 정옥순의 하루 생활비보다 많을 거였죠. 오전 내내 정옥순은 복잡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지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충격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는 자책감도 들었어요. 오후가 되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지은 앞으로 온 옷박스였어요. 정옥순이 대신 받았는데 송장을 보니 가격이 120만 원이었죠. 한 벌에 그 정도 가격이라니 정옥순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또 뭘 사셨을까? 정옥순은 혼잣말을 하며 택배를 거실에 놓아뒀어요. 그리고 다시 가계부를 펼쳐봤죠. 지은의 쇼핑 내역을 보니 매주 새로운 옷을 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옥순은 몇 년째 같은 옷만 입고 있었죠. 어머님, 택배 왔나요? 현수가 퇴근하면서 물었습니다. 응, 지은이 것 같던데. 옷인가 봐. 또 뭘 샀을까요? 요즘 지은이가 너무 살림을 알뜰하게 해서 고마워요. 어머님 전기세도 아끼고 음식도 간소하게 하고 덕분에 제가 용돈도 넉넉하게 쓸 수 있어요. 회사 동료들이랑 회식비도 부담 없고요. 현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옥수는 쓴웃음을 지었죠. 아들은 며느리가 절약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지은은 약속했던 대로 치킨을 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정옥순 몫은 없었어요. 2마리를 시켰는데도 말이죠. 어머님은 기름진 음식 드시면 안 되시잖아요. 혈압도 있으시고 소화도 잘 안 되시고요. 죽 끓여 드릴게요. 지은은 그렇게 말하며 즉석죽 하나를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200원짜리 즉석죽이었어요. 반면 지은과 현수는 3만 원짜리 치킨을 나눠 먹었죠. 정옥수는 혼자 작은 상에서 죽을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하지만 여전히 정옥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이죠. 사흘째 되는 아침, 정옥수는 견딜 수 없는 더위에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선풍기 바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온몸이 끈적끈적했고 목이 바짝 말라 있었죠. 베개와 시트는 모두 땀으로 젖어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정옥수는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어봤지만 바깥 공기 역시 뜨거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어컨 수리 기사입니다. 굵직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정옥수는 반가운 마음에 방에서 나왔습니다. 드디어 에어컨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아, 오셨구나. 제가 부른 건 아니고. 아, 네. 댁의 며느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어르신 방 에어컨이 고장 났다고 하시면서요. 부품도 오래된 거라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에어컨 기사 최명호가 공구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죠. 정옥수는 속으로 지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도 양심이 있었나 보다 싶었어요. 이쪽 방이죠? 명호가 정옥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옥순은 뒤따라 들어가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드디어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다른 가족들처럼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명호가 에어컨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드라이버로 커버를 열어보고 전선도 확인해보고 이런저런 부분을 점검했어요. 이상하네요. 이건 고장이 아닌데요? 네, 고장이 아니라고요? 정옥수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았는데 고장이 아니라니요. 네, 그냥 전원이 꺼져 있을 뿐이에요. 내부도 깨끗하고 부품도 정상이고요. 리모컨 어디 있으세요? 정옥수는 서랍에서 리모컨을 꺼내 건넸어요. 명호가 전원 버튼을 누르자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방 안에 퍼졌어요. 정옥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 그럼 이게 왜? 분명히 작동하지 않았는데. 혹시 리모컨 배터리가 다 되었거나 누군가 전원을 꺼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댁 며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명호는 공구를 정리하면서 무심코 말했어요. 여긴 어르신 방이라 굳이 안 고쳐도 된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더라? 아, 어차피 오래 안 계실 분이라고 하셔서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봐드리자 싶어서 왔거든요. 순간 정옥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고 있었지만 가슴속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어차피 오래 안 계실 분이라고. 아, 혹시 이사 가실 예정이신가 보네요. 그래서 며느님께서 에어컨 수리비 아끼시려고 하신 거군요. 요즘 수리비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명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옥수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자신을 곧 죽을 사람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어컨을 고쳐봤자 소용없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멀쩡하니까 그냥 쓰시면 되겠네요. 출장비는 이미 받았으니까 그냥 가볼게요. 더운데 시원하게 지내세요. 명호는 공구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옥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이 무색할 정도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어차피 오래 안 계실 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옥수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이죠.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니,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정옥수는 에어컨 리모컨을 다시 손에 들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에 닿았지만 가슴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이용당하고 있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어머님, 에어컨 고쳤어요? 지은이 들어오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걸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응, 고장이 아니었대. 그냥 전원만 켜면 되는 거였어. 정옥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머님, 너무 시원하게 하시면 몸에 안 좋아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건강에 해롭다고 하잖아요. 적당히 하세요. 지은은 그렇게 말하고는 나갔어요. 하지만 정옥순의 귀에는 다른 말이 들렸습니다. 전기세 많이 나올 텐데 적당히 해라라는 뜻으로 들렸죠. 정옥수는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이에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어요. 그리고 그날 정옥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기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정옥수는 잠들지 않고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차피 오래 안 계실 분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죠.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정옥순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자신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거든요. 정옥순은 조용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과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옥순은 하나하나 꺼내어 살펴봤죠. 50년간 모은 재산들이었습니다. 예금 통장, 적금 통장, 그리고 이 집의 등기부등본까지 모든 게 정옥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지은이 그렇게 탐내던 재산들이었죠. 통장을 들여다보니 잔고가 상당했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달간 출금 내역을 보니 이상했어요. 자신이 출금한 적이 없는 날짜에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지은이 몰래 카드를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죠. 정옥수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꼭 필요한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옥순이 이모예요. 이모,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상대방은 정옥순의 조카딸 정미영이었어요. 1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정옥순의 친정 조카였죠. 정옥순에게는 가장 믿을 만한 혈육이었어요. 미영아, 이모가 부탁할 게 있어서 그래. 내일 오전에 만날 수 있겠니? 아주 중요한 일이야. 네,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데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신데. 말로는 어렵고 만나서 이야기하자. 은행에서 말이야. 그리고 미영아,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현수에게는 절대로. 전화를 끊은 정옥수는 다시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정리하고 있었죠.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이제는 달라야 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야 할 때였어요. 정옥수는 작은 수첩을 꺼내서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지난 몇 달간 기억나는 지은의 이상한 행동들, 자신의 돈이 사라진 날짜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에어컨 기사의 말까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어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죠. 어머님, 어디 가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하는 정옥순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은행 좀 갔다 올게. 통장 정리할 일이 있어서. 요즘 은행에서 신분 확인도 자주 하고 정리해야 할 게 많더라고. 혼자 가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요즘 어르신들 타겟으로 한 사기도 많다던데 혼자 가시기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정옥순이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걱정 마. 나도 아직 치매 걸린 게 아니야. 정옥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지은의 시선이 따라오는 게 느껴졌지만 정옥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은행에서 조카딸 미영을 만난 정옥수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미영에게 설명했고 미영은 분노했어요. 이모, 그런 일을 당하고 계셨다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참으면 될 줄 알았어. 가족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이제는 한계야. 이모,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셔도? 응, 이제야 정신이 드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선량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게 독이 된 거야. 정옥수는 모든 예금을 미영 명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집 등기부등본도 미영에게 양도했어요. 물론 공정증서를 통해 정식으로 말이죠. 변호사도 동석한 가운데 모든 절차를 마쳤어요. 이모가 돌아가시면 이 모든 게 제 거가 되는 거네요. 그래, 하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관리만 해주면 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달라고 하면 주고 말이야. 그리고 미영아, 이건 정의로운 일이야. 알겠어요, 이모. 그런데 삼촌은 뭐라고 하실까요? 현수는 모르게 하자.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어. 집으로 돌아온 정옥순의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 지은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게 되었거든요. 이틀 후 지은은 정말로 요양원 팜플릿을 들고 왔습니다. 몇 군데를 직접 알아본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여기 어때요? 시설도 괜찮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그리고 여기는 어머님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다른 곳들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지은이 보여준 요양원은 시설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격은 저렴했죠. 정옥수는 팜플릿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 좋다. 여기로 정하자. 정말요? 그럼 내일 당장 접수하러 갈게요.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지은은 감추지 못할 기쁨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침내 골칫거리를 떠날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옥수는 미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계획대로 진행하자.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야. 네, 이모. 준비는 다 됐어요.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정옥수는 며칠간 지은의 행동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복수를 시작했어요. 먼저 지은의 일상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했죠. 몇 시에 일어나고, 언제 외출하고, 어떤 루트로 다니는지까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첫 번째 작전은 택배였습니다. 정옥수는 지은 앞으로 이상한 택배를 주문했어요. 지은이 주문하지 않은 값비싼 화장품이었죠. 수령인 주소와 이름은 정확했지만 주문자 정보는 확인할 수 없게 처리했어요. 이거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 혹시 누가 잘못 보낸 건가? 지은은 당황했지만 화장품을 돌려보내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공짜니까 써보자는 심리였죠. 정옥수는 그런 지은의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교묘했습니다. 정옥수는 지은이 평소 보던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서 장바구니에 물건들을 담아뒀어요. 하지만 주문은 하지 않고 그대로 뒀죠. 지은이 좋아할 만한 옷과 액세서리들로 가득 채워놨어요. 지은이 쇼핑몰에 접속했을 때 장바구니에 자신이 담지 않은 물건들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언제 담았지? 분명히 내가 담은 적 없는데. 설마 해킹당한 건가? 지은은 혼란스러워했지만 마음에 드는 물건들이라 그냥 주문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사려고 했던 것들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세 번째는 집 안에서 벌어졌어요. 정옥수는 지은이 잠시 외출한 사이 지은의 방에 들어가 물건들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뒀어요. 화장대 위에 립스틱 위치, 옷장 안에 옷 순서, 침대 옆 탁자 위에 책 위치까지 말이죠. 아주 미묘하게 지은이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만 바꿔놨어요. 이거 여기 있었나? 분명히 다른 데 뒀던 것 같은데. 지은은 물건들을 찾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확실히 자신이 다른 곳에 뒀던 것 같은데 기억이 확실하지 않았죠. 스트레스 때문에 깜빡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이런 일들이 며칠째 계속되자 지은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현수야, 나 요즘 이상해.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
물건도 어디 뒀는지 모르겠고 인터넷 쇼핑도 뭘 담았는지 기억이 안 나고. 무슨 소리야? 스트레스 받지 마. 어머니도 요양원 가시면 한결 편해질 거야. 그럼 넌 훨씬 여유로워질 거고. 현수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단순한 스트레스 정도로 치부했죠. 한편 정옥수는 요양원 입소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지은을 더욱 안심시키기 위한 연출이었거든요. 지은아, 내가 요양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들 만나고 싶어. 며칠 친정에 다녀와도 될까? 아마 마지막일 거야. 네, 물론이죠. 어머님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충분히 쉬다 오세요. 지은은 오히려 반가워했어요. 정옥순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실컷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정옥순이 집에서 나간다는 사실에 안도감까지 느꼈어요. 정옥순은 큰 가방을 싸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무언가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정옥순이 떠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그동안 실컷 편하게 지냈어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비싼 음식을 시켜 먹고 온라인 쇼핑도 마음껏 했죠. 정옥순이 없으니 눈치 볼 일도 없었고 전기세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마치 자신의 천국 같았죠. 그런데 그날 오후 지은은 정옥순의 방을 정리하려고 들어갔어요. 요양원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챙겨두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혹시 가치 있는 물건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뭘 가져가실까? 귀중품 같은 건 따로 보관해야지. 지은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옷장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어요. 낡은 신발 상자였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죠. 이게 뭐지? 어머님이 뭘 보관해 두신 걸까? 상자를 열어본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자신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 찍힌 사진들이었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떠는 모습, 스파에서 나오는 모습, 심지어 은행에서 돈을 뽑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누가 나를 이렇게 몰래 촬영한 거야?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자신을 이렇게 몰래 촬영했을까요? 그리고 왜 정옥순의 방에 있는 걸까요? 스토킹 당하고 있는 건가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사진 뒤에 적힌 메모들이었어요. 정옥순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6월 15일 오후 2시 백화점에서 50만 원 사용. 어머님 통장에서 뽑은 돈으로 추정. 6월 20일 오전 11시 친구들과 브런치 8만 원 사용. 어머님께는 즉석 죽 끓여드림. 6월 25일 오후 3시 은행에서 30만 원 인출. 이번 달 세 번째.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날짜, 시간, 금액까지 정확하게 말이죠. 마치 탐정이 범죄자를 감시하는 것처럼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어머님이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고? 지은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상자 맨 밑에는 통장 사본들이 있었죠. 정옥순의 모든 통장 사본들이었어요. 하지만 잔고가 모두 0원이었습니다. 마지막 거래 내역을 보니 전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어요. 잔고가 0원? 이게 말이 돼? 분명히 몇 천만 원은 있었는데. 지은은 급하게 정옥순의 서랍을 뒤졌어요. 통장들을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어디에도 통장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도장과 카드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없어. 통장이 없어. 도장도 없고 카드도 없어. 지은은 패닉 상태가 됐어요. 집문서는 어떨까 싶어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된 금고를 열어봤죠.
하지만 거기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권리증서, 모든 게 사라져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지은은 온 집을 뒤졌습니다. 침실, 거실, 심지어 화장실까지 모든 곳을 뒤져봤어요. 하지만 정옥순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죠. 그때 현수가 퇴근했습니다. 왜 이래?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 무슨 일 있어? 현수야, 큰일 났어. 어머님 통장이 다 없어졌어. 집문서도 도장도 모든 게 다 사라졌어. 뭐, 통장이 없어졌다고? 설마 도둑이라도 들었나? 현수도 함께 집안을 뒤졌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정옥순과 관련된 재산 관련 서류는 모두 사라져 있었죠.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현수가 정옥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해,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아. 며칠째 연락이 안 돼. 혹시 어머님이 일부러 숨기신 건 아닐까? 이 사진들 봐. 어머님이 나를 감시하고 있었어. 지은은 발견한 사진들을 현수에게 보여줬어요. 현수도 놀랐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가 언제 이런 걸? 그날 밤 지은은 잠들 수가 없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옥순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던 건가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다른 거였어요. 만약 정옥순이 정말로 모든 걸 알고 있었다면 지금까지의 순한 시어머니는 모두 연기였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지금 어디선가 자신을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옥순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고 정옥순의 행방도 묘연했죠. 현수야, 어머님한테 꼭 연락해야 돼. 통장 일도 그렇고 집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알겠어. 친정 쪽에 연락해 볼게. 분명히 누군가는 어머니 소식을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현수가 연락해봐도 정옥순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았죠. 친척들도 모두 모른다고 했고 오히려 연락처를 물어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이상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지은 씨 맞죠? 택배 왔습니다. 지은이 받아본 택배는 자신이 주문한 게 아니었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죠. 단지 정성을 담아라는 메시지만 적혀 있었어요. 이상하네. 누가 보낸 거지? 요즘 이런 택배가 너무 많이 와. 박스를 열어본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정옥순이 평소 좋아하던 한과가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비싼 것으로 보이는 고급 한과였죠. 그리고 작은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마이너스 옥순 올림. 어머님이 보내셨나? 근데 어디서 보내신 거지? 지은은 혼란스러웠어요. 연락도 안 되는 정옥순이 왜 갑자기 한과를 보낸 걸까요? 그리고 이 정성스러운 포장은 뭘까요? 이틀 후 또 다른 택배가 왔어요. 이번에는 정옥순이 예전에 키우던 화분과 똑같은 화분이었죠. 작은 선인장이었는데 화분에는 예쁜 리본까지 달려 있었어요. 잘 키우세요. 오래오래 함께 하세요. 마이너스 옥순 올림. 이게 뭐야? 어머님이 대체 뭘 하시는 거야? 연락은 안 되고 이상한 택배는 계속 보내고 지은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옥순의 의도를 알 수 없었어요. 친절한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 판단할 수 없었죠. 그런데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스레인지가 지은이 끈 적이 없는 시간에 꺼져 있었고 정옥순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죠. 현수야, 어머님 방에서 소리가 나. 무슨 소리?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같은데 분명히 우리가 끈 거잖아. 현수가 정옥순의 방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낡은 선풍기가 혼자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선은 뽑혀 있었죠. 이거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이상하네. 그러게. 무서워. 그날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정옥순과 관련된 물건들이 혼자서 작동하거나 움직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정옥순이 자주 듣던 라디오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온다든지, 정옥순이 쓰던 의자가 혼자 흔들린다든지 하는 일들이었죠. 지은은 점점 정신적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고, 음식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현수야, 나 미칠 것 같아. 어머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저주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친정에 가신 거잖아. 그리고 저주라니,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이 모든 게 다 뭐야? 택배도 그렇고, 이상한 일들도 그렇고, 어머님이 우리한테 복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은은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현수는 잘 이해하지 못했죠. 오히려 지은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 지은은 악몽을 꿨습니다. 정옥순이 나타나서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꿈이었어요. 지은아, 넌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지?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단다. 꿈속의 정옥순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나 섬뜩했어요. 마치 복수의 화신 같았죠. 지은은 꿈에서 깨어나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하, 꿈이야, 그냥 꿈이야. 숨이 가빠왔어요.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죠. 정옥순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그때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 밥을 하는 것 같은 소리였죠. 지은은 무서웠지만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부엌 식탁 위에 또 다른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잘 자고 있니? 나는 잠이 안 와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건강하게 지내거라. 마이너스 옥순. 지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계였어요. 도대체 정옥순이 어디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마침내 정옥순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혼자가 아니었어요. 요양원 직원과 함께 돌아온 거였죠. 정옥순의 모습은 떠날 때와 달라 보였어요. 더 당당해 보였고 눈빛도 예전과 달랐죠. 어머님, 현수는 반가워하며 달려갔지만 지은은 복잡한 표정으로 정옥순을 바라봤어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어머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지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응, 친정에서 마지막 인사하고 왔어. 이제 요양원 갈 준비가 다 됐단다. 더 이상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정옥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어요. 하지만 지은에게는 그 온화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죠. 뭔가 계산된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택배 같은 거 보내신 적 있어요? 한가도 그렇고 화분도 그렇고. 택배? 무슨 택배? 내가 언제 택배를 보냈다고 그래? 정옥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은 그 표정마저 의심스러웠죠.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통장이나 서류들은 어디에? 그거 미영이한테 맡겨뒀어. 내가 늙어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조카에게 부탁했지. 훨씬 안전하잖아.
순간 지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모든 재산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는 뜻이었거든요. 요양원 직원이 정옥순의 짐을 정리하는 동안 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정옥순은 별로 가져갈 것도 없다며 간단하게 짐을 쌌어요. 마치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럼 이제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응, 너희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전기세 걱정도 생활비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정옥수는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뭔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어머님, 혹시 저희가... 지은이 뭔가 말하려고 했을 때 정옥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참, 지은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앞으로는 불 좀 켜고 살아라. 어둠 속에서는 사람이 나빠지기 쉽거든. 순간 지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기세 걱정은 하지 마. 앞으로는 내가 다 내야 하니까. 집도 내 거 아니니까 조심해서 살고. 정옥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머님? 곧 알게 될 거야. 미영이가 연락할 거다. 이 집도 모든 재산도 이제 미영이 거야. 나는 그렇게 정했어.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절망했어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거였죠. 정옥수는 현수에게 인사를 하고 요양원 직원과 함께 집을 나섰어요. 문 앞에서 한번 돌아본 정옥수는 지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해. 나쁜 마음을 품으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거든. 정옥순이 떠나고 1시간 후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지은 씨죠? 저는 정미영입니다. 정옥순 이모의 조카입니다. 이모께서 모든 재산을 저에게 양도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뭐라고요? 그리고 이 집 등기부등본도 제 명의로 바뀌었어요. 이모께서 더 이상 그 집에 살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은은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재산도 집도 모든 게 사라져버렸죠. 그날 밤 지은은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싶었지만 켤 수가 없었어요. 전기세를 낼 돈도 없었고 이제 이 집에 살 권리도 없었거든요. 그때 식탁 위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죠. 작은 쪽지였습니다. 정옥순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참, 불은 좀 켜고 살아라. 어둠 속에서는 진실이 더 잘 보인단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너도 나처럼 혼자 살아보거라. 그러면 내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야. 마이너스 옥순. 지은은 그 쪽지를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옥순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완벽하게 당했다는 것을 말이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한편 요양원에 도착한 정옥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걸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정옥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서운함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달이 밝게 떠 있었고 정옥수는 그 달빛을 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였죠.